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15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봅니다. 막바지로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른바 명심파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연결해서 출마의 변과 쟁점들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최근 일본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과학과 교수로부터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련 대책 들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는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 열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제2요구안을 심의해서 두 법안 모두 의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은 취임 이후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20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결국에는 거부권 21번 이제 기록을 세우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45회 했다니까 지금 두 번째 가장 거부권을 많이 휘두른 그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는 건데요. 결국에는 불통 대통령의 이미지 그리고 이 대응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여당.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법안만 너덜너덜해지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그런 허무한 22대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허무해요? 상당히. 예. 네네. 뭐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 그러면서 참 고구마 먹은 것처럼 체한 느낌입니다. 고구마 먹은 것처럼 물기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김기흥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어떻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이죠. 두 분 다 두 쪽 다 책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보면 이게 계속 도돌이표잖아요. 네. 바보들의 행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사실 저는 제 의결권이 몇 번 행사한지 카운트 못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불통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여하튼 국회라는 공간에서의 어떤 기득권 힘은 야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많아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간단하게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많은 문제점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재명의 민주당 이번에 보면 당원 강령하고 이제 당원에 여기 보면 기본 사회라는 걸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25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까 보면 기본 시리즈,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 어려운 분들은 국민들한테 다 25만 원 주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분들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왜 같이 논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야는 오는 28일에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그래도 여야가
싸우는 것만은 아닌가 봐요. 국민들 눈치를 조금 보는 건가요? 싸우다 지쳐갖고 이제는 조금 그래도 할 일 하자라고 너무 지쳐서. 서로 타협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보면은 구하라법이나 아니면 간호법이나 그래도 좀 민생도 우리 해야 되지 않냐. 안 그러면 우리 너무 정치 혐오가 심해지고 정말 국회 무용론 나온다. 그럼 300석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필리버스터 계속 할 때부터 봤어요. 지치고 번아웃 되면 결국에는 뭔가 양쪽 다 뭔가 손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의 앞으로의 민생 뭔가 행보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통과한 광복절 특별 사면안 제거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 죄송합니다. 그 복권이 됐어요. 자, 김 전 지사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자, 신현영 의원님께 한 번 더 예. 여쭤볼게요. 김 전 지사 복권 결정 잘 된 겁니까?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메시지도 지금 상황에서는 겸손하면서도 본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그리고 정말 복권을 해준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할지에 대해서 아마 남은 네. 그 지금 독일에 있잖아요.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민하고 국정 상황들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한번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고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김경수 지사는 그래도 친문 네, 나름의 그런 상징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민주당의 뭐 새로운 미래 그리고 조국 혁신당까지 외연을 넓히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김기웅 부대변인한테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네.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반대 입장 밝혔고요. 또 안철수 의원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드루킹 사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정 상식에 반한다며 또 반대했고 오세훈 시장도 네. 복권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건 존중하지만 당 지지자로서는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이른바 대권 주자들이 많이 좀 네. 약간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그 이제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네. 사면할 때 복권까지 사실상 결정돼 있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까? 원래 사면 복권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소위 네. 말해서 패키지인데 그때 이제 사면을 하게 됐을 때가 22년 겨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복권까지 하게 되면 이분이 다른 범죄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관련해서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권을 하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그 길을 터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네. 총선에 두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시점을 보자. 근데 좀 야당은 왜 지금이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심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때 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유죄가 나오면 더 도리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갈라치는 거 아니냐. 이재명 틈 벌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비판이 소위 말해서 먹히지 않으려면 복권을 안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복권을 해주는 대통령의 결단이고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리고 여러 이제 대권 주자들이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보면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여러 가지 보탬을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 비판 달게 받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한 번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심지어 뭐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했고 진실은 뭐 멀리 던지면 제자리 찾아온다 얘기했습니다. 멋진 말들을 했는데 결국은 시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과연 복권을 해주는 게 맞느냐 그 정서가 깔려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대표 등 그리고 당원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큰 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김경수 전 지사 이제 복권되면 당장 다음 지방선거, 대선 뭐 출마 가능하잖아요. 자, 향후 김 전 지사가 친문 세력 리더 역할 등 야권에서 정책 공간을 넓힐 수 있을지 실제로 대선 지형이랄까요, 야권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뭔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네. 물론 지금 친문 세력들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 뭐 공천에서 많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원외 조직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김경수 지사일 것이냐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당연히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보이고 정치적으로 본인의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잘 본인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또 집결을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김기영 부대변인 이번에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런데 여권에서 보니까 원세훈, 조윤선, 현기환, 네. 뭐 그다음에 그 경찰청장 하던 조현오, 강신명 네, 예.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권에서의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뭐 부담을 덜었다는 건 뭐하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야 쪽에서 볼 때 아유 이거 균형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 끼워 넣는 거 아니냐 복권시킨 거 아니냐 하는데 거기도 보면 권선택 맞나요? 제가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 네. 대전시장 예, 그쪽 예. 민주당 쪽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분들이 뭐 원세훈 전 뭐 원장 같은 경우가 뭐 정치할 분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여하튼 저는 이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2년 정도 하다가 경남지사 됐는데 경남지사 하다가 이제 드루킹 사건 때문에 들어가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PK 지역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민주당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깃발을 꽂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으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울경에 깃발을 꽂으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부울경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TK인데 TK는 보수의 관점에서 볼 때 약한 고리가 아니거든요. PK는 좀 바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자산은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안이 생겼을 때 뭐 어떤 권력이란 거는 진공을 허락치 않습니까? 그 공간을 뭔가 메울 수 없다면 그 공간에서 깃발을 꽂았을 때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가지는 능력 이상으로 사람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런 바람을 투영하면서 전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고 하나 붙이자면 지금의 강대강 구도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 간의 그런 어떤 강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7년의 상황이 지금의 이런 강대강 구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통합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게 그게 맞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자 다음 주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영 의원님 짧게 해주실 수 있어요? 김경수 지사는 아무튼 중도층과 외연 확장에 우리 민주당에는 플랜 B의 카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견제하는 본인이 오버랩 될 수 있는 그 정치적 지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 자신은 아니다.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영 의원님, 야권에서 보는 그 독립기념관장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광복회에서도요 뉴라이트를 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일제 강점 시절에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 했을 때 이 김 장관 관장이 면접 당시에도 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시점 그것을 얘기할 때 예전에 본인이 행사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 거죠.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실제로 우리 정부가 수립된 건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45년의 광복절을 부인하는 거 그리고 안익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 행정을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정말 친일 그리고 극우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계속해서의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권하고 야권하고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하고 이제 시각이 많이 다른데 김기웅 부대변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적 논란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면서 이거 민생과 동떨어진 이념 논쟁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이제 전해졌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야당 쪽에 좀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요. 이분이 진짜 친일적인 사고를 가진 분인지 그다음에 뉴라이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리고 건국절을 주장해왔던 분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별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그 광복 그러니까 1945년 8월 10일 광복됐다는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진정한 광복은 8월 15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이분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에 덧붙여서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부터 시작해서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이거는 관점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딱 말하기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 했을 때 그때 국적은 일본이다. 물론 일본이 아니라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강제로 합병되고 나라를 잃었지만 일본이라는 표현은 굳이 국적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싶지만 이분은 그냥 일본 국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립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연 설명까지 있었다. 그렇죠. 신민이란 말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있고 또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백선엽 장군 관련해서 친일적인 행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다부동 전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전까지 버틴 거예요. 낙동강 전선에서. 그래서 이분이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을 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는 그건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독립운동가보다는 그 당시에 그쪽은 공산당이 많아서 그쪽으로 싸웠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분에 대한 공격은 이분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으로 계속 엮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데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그게 문제가 뭐냐면 건국절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금 알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드릴게요. 광복절 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네.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절을 이 정부는 주장한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억지다. 예, 지금 김기웅 부대변인 좀 길게 해서 신현영 의원님한테 1분 내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독립운동가의 후손 자녀들이 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오늘만 해도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김영석 관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독립운동가 폄훼하고 친일파 옹호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사 인식이 왜곡된 인물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장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이 미달한다.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사실은 잘못된 인사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당대표로서의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더 멋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의 이슈가 단순히 이 김영석 관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전에 여러 가지 뭐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 청구나 아니면은 사도광산에 있어서의 유네스코 문화 지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친일 행보들이 윤 정부에서 나타났고 특히나 친일 이 뉴라이트 인사들이 그동안에 많은 그런 요직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많은 분들이 광복절을 앞두고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대통령께서 한번 또 제고하신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저는 통합형의 그런 행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고위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요구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청문회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 고위 간부, 이 국장님의 그 사망 사건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게 유족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사실 민주당의 정무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서의 외압 논란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그 권익위의 역할에 있어서의 정체성의 그런 흔들리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정말 고인의 죽음으로 연결됐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그 내막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에서 사실은 유족들의 뜻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고위 간부 사망 사건이 단순히 뭔가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사건 백에서의 외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그런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저기서 이제 위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에 있어서 본인이 소신껏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느냐, 이건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아니면 행정부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계기로 인해서 제대로 조금 드러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야당의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데요. 지금 정무위원장이 또 그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자, 국민의힘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김기웅 부대변인도 비슷한 입장입니까? 우선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조사 위에서 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정쟁의 소재로 쓰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방통위 공무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방통위는 지금 아마 제가 방통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청문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현장도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방통위에 대해서 드러나는 인식이 부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전에 최민희 우리 위원장님이 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면담 가러 갔을 때 안 되고 나서 이제 위원장하고 부역한 공무원들 법적으로 모두 조치를 취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역이란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저도 뭐 예전에 KBS에 있을 때 뭐 전 정권에 부역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봤었는데 되게 모멸적인 얘기였죠.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역이란 단어는 그겁니다. 이제 방통위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가 여쭤보면 권익이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재단을 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익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방통위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일방적인 힘의 그런 구사를 좀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돼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2요구권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방송사법 관련해서 뭐 예상한 대로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는 28일 재표결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신현영 의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뭐 이때까지는 200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되게 오늘 시니컬한 표정을 자주 지으시는데요. 저는 21대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22대는 더 하면 더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뭐 표결하는 게 정말 그냥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원점 되돌리는 것인데 그런 방송 정말 어떻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야가 맞대고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시기가 22대 국회가 되기를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네. 자, 김기웅 부대변인은 또 방송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이 사안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힘이 있을 때 바꾸지 않았죠. 문재인 정부 때. 바꿀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사회 구성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MBC, KBS 사장을 내쫓았고 법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다 이겨서 무효 소송에서 이겼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본인들은 그 방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방송을 사유화해 놓고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과 미안함과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때 똑같이 했던 근데 임기가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MBC 부부 사장을 교체하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문제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과부터 하고 그다음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막바지입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 확정적이고 자, 최고위원이 김민석, 정봉주 그리고 그 뒤를 김병주, 한준호 후보가 바싹 따라붙고 5위가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에요. 5위가 뭐 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 신현영 전 의원님 5위 누굽니까? 5위가 지금 전현희 의원이랑 이원주 의원이 박빙인 상황인 거잖아요. 누구하고 더 친해요? 누구하고 더 친하냐? 이거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현희 의원이 치과 의사 출신의 법조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건의료계와 친화적이다. 보건의료 그리고 제가 의대생일 때부터 알던 인연이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에 대한 마음은 제가 선배로서 의료계 선배로서 바라보는 시각인데 지금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근데 전현희 의원은 그 서울 지역구 의원이고 이원주 의원은 또 경기도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이현주 의원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이원주 의원이 또 당내에서 인지도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반 끝까지 여론도 봐야 같이 된다.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원주 의원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예측 못하겠다. 근데 오늘만 해도 여기저기서 지금 찍어달라고 막 전화 오더라고요. 제가 중앙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민주당이 당원을 개정했는데 이 후보 10년 제지하는 내용에 공천 불복도 이제 포함시켰다고 해요. 향후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항의를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건 짧게 시간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이거 표결해도 되나 마나 그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이 사안을 바라보긴 했는데요. 네. 너무 뭔가 이 상황에서의 강제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당원 당규 개정은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긴 합니다. 그래요. 약간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아요. 김기웅 부대변인 지금 딱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네, 괜찮겠어요? 예. 우선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5위가 누구냐도 중요한데 예. 정몽주 의원이 이제 2등이나 3등이냐 아니면 5위 밖으로 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 정몽주 후보가 이재명 8위 제명 8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을 누구를 지목한가 그거 가지고 막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땐 이재명을 직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원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최고위 2-3명 자기 사람 심어서 뭐 소꿉놀이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소꿉놀이 하는 사람들 문제라고 했는데 결국 소꿉놀이를 하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이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곳에서 퇴근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하류에서 청담대교 사이 각각 정체 심해졌고요. 암사대교 부근 도로 포장 공사로 일부 차로가 부분 통제입니다. 오늘 잠실대교부터 내내 많이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휴게소 부근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오산과 수원, 또 신갈에서 죽전휴게소 사이 각각 막히고요. 판교 분기점에서 밀리다가 다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서초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 부근 4, 5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판교 분기점 이전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서하남에서 토평까지 길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일본 열도 전체가 조만간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거란 전망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규슈 인근 해상에서 7.1 규모 지진이 발생했는데 일본 기상당국은 이를 난카이 대지진으로 불리는 거대 지진의 전조로 규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예정됐던 해외 순방도 취소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혼슈 지역에 태풍까지 상륙했고 과학과 무관한 거짓 정보까지 확산돼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덮친 거대 지진 공포의 배경과 전망,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 과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태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재까지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발단은 지난 8일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7.1 규모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네, 규모 7.1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이 난카이 지역에서 지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해당 지진에 대해서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학계에서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바로 지진 위험에 관한 경보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보가 내려지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또 일본 수도권에서 규모 5점대 지진이 또 이어서 발생하면서 네. 지진 위험도가 아주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불린 지진 과거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먼저 난카이 해곡이라고 불린 지형의 특성을 네. 이해하면 더 전반적인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본 남서쪽 해안을 따라 형성된 바다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진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예, 먼저 이 난카이 해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이제 필리핀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난카이 해구라고 합니다. 네네.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을 하고 동경 남쪽 지역 해역에서는 필리핀판이 일본과 충돌을 하고 있는데 예. 바로 이 충돌하는 난카이 해구 지역이 또 지역적으로 이름이 서로 달리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카이 해구의 제일 북쪽 지역은 토카이 지역이라 하고 그 아래쪽은 토난카이, 그 남쪽은 또 난카이라고 또 불리는 세 개의 세부 지역을 나눠주고 있는데 네. 근데 이곳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지진이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이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규모 8점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1944년, 46년도에 규모 8점대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 또 다른 규모 8점대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라고 오래전부터 지목돼 왔거든요. 네. 그러던 와중에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고 동일본 대지진이 나다 보니까 여기 남카이 해구에서도 위험한 일이 예상되고 있던 터라 면밀한 조사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이 난카이 해구 지역에 100년,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지진이 지역별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부서뜨리게 되면 최대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난카이 최대 지진 의 이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이제 최근 들어 더 커진 겁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힘이 바다 밑에 이제 축적돼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지진으로 발전할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 뭐 이거 우리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엄청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은 네. 들고요. 네. 일본 당국도 어떤 구체적으로 우려를 내놓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기상청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본 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은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 수가 뭐 집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16,000명 혹은 네. 2만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쓰나미, 지진 해일로 사망한 사람들인데요. 예. 가옥이 붕괴돼서 사망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는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와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지진동이 크기 때문에 최대 23만 명에서 26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평가거든요. 그래요. 더군다나 산업단지가 많아서 경제적 피해는 동일본 대지진은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 될 그 거다라고 정도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시다 총리가 해외 순방 일정 취소했습니다. 와, 정말 지진 발생이 임박하거나 혹은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하지 않으면 사실 그 국가 수반이 해외 출장을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당장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난재해에 대해서 예. 사실 뭐 태풍이나 폭풍이 부르고 뭐 침수 피해가 일어나서 재난재해가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현상 때 어떤 그 재난 경보를 내리고 하는데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 먼저 경보를 내리는 일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벌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경보를 내리게 되면은 시민들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생활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게 됐을 때 밀어닥칠 흑폭풍은 훨씬 더 커서 굉장히 주의 깊게 내리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의보를 내린 이유는 이 지역의 지진 발생 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도 높고 피해도 큰 걸로 예상이 되고. 네, 난카이 해구 지역에 100년, 150년 주기로 발생할 지진이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80%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런 와중에 최근 조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에 이르는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런 주의보까지 내리게 된 거죠. 네. 와, 근데 그 위험 지역으로 지목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되게 무서울 거다라는 지금 생각도 굉장히, 드는데 자, 일본은 워낙 오래전부터 지진이 잦은 지역이고 그만큼 대비책도 촘촘한 편입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벌어졌던 원전 사태 떠올려 보면 이번에도 또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정확히 예측은 힘든 거고요. 자, 난카이 지진은 위험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여러 군데에다 하는 것보다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난카이 해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요. 네. 이 동경 이남 지역으로 모든 지역을 난카이 해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동경부터 이 큐슈 지역까지 이르는 긴 그 바운더리가 다 난카이 해구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이 번갈아 가면서 부서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부서질 거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이게 다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만 대비하기도 어려운 형편인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이 규모 9.0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전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일본 전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5730님이 준비성 좋은 일본인이 제발 무사하길 바랍니다. 자연재해가 제일 타격이 크고 복구도 오래 가더군요. 우리나라도 대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 관한 질문은 제가 뒤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도를 보면은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같은 지역이 영향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현재 일본의 남서쪽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다. 예. 자, 때마침 지난 9일에 일본 도쿄 서쪽 규모 5.3 지진, 10일 낮에는 홋카이도 북동쪽 476km 해상에서 6.9 규모 지진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난카이 지진하고는 좀 무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뭐 도쿄 서쪽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인데다 네. 또 이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거는 판이 다른 곳입니다. 태평양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이어서 이 난카이 해구하고는 별개의 지역인데 일본 열도가 사실 이렇게 곳곳을 가리지 않고 큰 지진들이 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5호 태풍 마리아 일본 혼슈 동북부 지역을 상륙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태풍 같은 이제 이런 기상 현상과 지진은 직접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지하 4km에서부터 그 이하의 지역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하수가 존재하는 깊이는 일반적으로 1km 이내의 아주 얕은 깊이입니다. 그래서 물이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지하수 유입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일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하는 일들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층대를 따라서 어떤 이유로 물이 유입이 되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지진을 촉발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 이제 태풍과 지진과는 상관관계가 이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과 지진과는 상관관계는 없다. 그렇지만 어디 거기에 유입되는 어떤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이제 그 포항 지진 같은 경우가요. 네네. 물 주입 효과에 의해서 지진이 났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층대의 힘을 많이 받게 되면 그곳에 물이 주입이 되거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지진을 촉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가적인 에너지를 가하는 데 있어서 물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 경우는 아니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최근 온라인상에선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렇게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진운, 구름 운자죠. 특이한 형태의 구름 검색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심으로 특정 날짜를 지목해서 지진 예정일 이런 예측도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네. 지진이 언제 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못 박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현재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거다라는 정도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지진 날 거야. 그런데 그 시기는 못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은 이곳에서 지진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예로 난카이 해구 지역은 30년 이내에 지진 발생할 확률이 80%다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받기는 어렵지만 어느 지역이 지진 발생 가능하다, 난다라는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큰 지진 있을 때마다 비슷한 규모 지진 더 있을 거다. 이런 소문은 이제 뭐 근거가 있건 없건 상당한 파급력을 이제 갖고 퍼지곤 했습니다. 이런 소문 확산,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소문이 마구 확산돼서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하는 걸 막으려면 아무래도 좀 당국이 어떤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아마 기상청 당국에서도 요건에 대해서는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지진 운, 지진 광 등 여러 이제 지진 예지에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들이긴 하지만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났다고 해서 늘 관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꼭 지진 때문에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인다고 해서 지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설명이고요. 이 사실은 이제 일본 기상청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 무모한 일에 가깝고요. 그보다는 이곳에서 발생하는 미소 지진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쌓여있는 응력량을 평가함으로써 지진 발생이 얼마만큼 임박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허위 정보를 우리가 판별해 내기 위해서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의 이제 지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민간인들이 이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SNS상에서 막 네. 퍼지는 거 이게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정보들을 잘 걸러내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남하은님이 이런 질문을 교수님께 했네요. 교수님, 지구 온난화와 지진은 상관관계가 없나요? 네, 그 지진 온난화와 지진과의 상관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적인 예가 이 남극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남극에 있는 빙하가 이제 녹기 시작하고 빙하가 땅을 누르고 있다가 녹게 되면은 그 누르고 있는 압력이 낮아져서 땅이 이제 튀어오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누르는 압력이 이제 사라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빙하가 용융이 되거나 뭐 새로운 어떤 물이 차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진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마른 땅이었는데 물이 자꾸 유입이 돼서 호수가 만들어지거나 뭐 이럴 때 또 지진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환경하고 지진과도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다. 예. 자, 지진에 대비해서 반드시 우리가 좀 미리 숙지하면 좋을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객들 상대로 한 지진 위험 지역 안내라든지 뭐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숙지하면 좋고 만약에 비슷한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임시 대피소가 어디 설치돼 있는지 등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미리 숙지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 대피소 같은 것이 곳곳에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이런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외부 이제 공터에 가깝습니다. 운동장 이런 것들을 주로 해놨는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 그 낙하물이 없고 공터인 곳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전에 이 지진 대피 장소를 확인해 놓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챙겨야 할 물품들을 미리 챙겨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지진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조금 살펴볼게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으로선 당연히 대재앙이 될 거고요. 실제 규슈 지진의 규슈 지진의 경우 영남 지역 중심으로 흔들림 감지했다는 시고가
신고가 잇따랐거든요. 바다 건너 우리나라도 그런 대형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경우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이번에 큐슈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은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지진을 느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진 관측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 남해안 일대에서 위로 1cm, 아래로 1cm씩 크게 움직이는 지진파가 관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이 위아래로 1cm씩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2cm가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이거 규모 7.1에 의해서 이렇거든요. 만약에 규모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약 30배 정도 넘는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니까 위로 30cm, 아래로 30cm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도합 한 60cm 정도가 이동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건축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피해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더군다나 동일본 대지진 때 교훈을 보면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나라로부터 한 1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진동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한반도가 끌려가게 되면서 한반도 지각의 응력이 굉장히 교란을 겪게 되고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 결과로 이제 경주 지진 등이 이어지고 굉장히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만약에 그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또 발생한다면 동일본 대지진에 능가하는 지각의 그 응력 교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지진들이 시기를 앞당겨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라고 평가되는 규모 7.0 정도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진 해일도 이제 큰 경계 대상이잖아요. 만약에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한 거는 일본 해변이겠지만 우리 해변까지도 그게 올 수가 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해안에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그 이유는 일본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해일이 발생하더라도 일본 해안가를 타고 쭉 퍼져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해역까지 넘어올 수는 없고요. 그 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나 보죠. 거리 문제라기보다는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가로막고 해역도가. 있어서 예. 원천적으로 네. 그 일본 해변에서의 지진 해일이 우리 쪽으로 올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일본 네. 서쪽 해안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들인데요. 예. 지난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1월 1일에 발생했던 지진은 우리나라 동쪽 해안의 지진 해일이 실제로 관측이 됐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동쪽 해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 해일이 만약에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대피를 해야 될 정도의 이런 것까지 올 수가 있나요? 네, 실제로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예. 지진 해일 기록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그것은 일본 열도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큰 지진들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지진 해일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1983년도에 일본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우리나라 임원항에 지진 해일이 몰아쳐서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오, 사람들도 목숨도 잃었고 그다음에 항구에 있는 선박들도 큰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군요. 이런 일들이 뭐 굉장히 자주 있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도 남의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안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홋카이도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교적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이웃나라 일본도 지진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 실시간 정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군요. 네. 자, 엔화가치 떨어지면서 일본 찾는 우리 관광객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최근 지진 발생 소식이 잇따르면서 여행을 계획대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일본으로 관광차 여행 떠나는 거 위험하다고 보세요? 사실 그렇죠? 주의비도 예. 뜨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이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 난다는 얘기는 제가 대학 다니던 1990년대 초반에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네.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런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고되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의보 기간 동안에도 발생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일입니다. 알 수 없죠. 다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동안 또 응력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 언젠간 발생하게 될 텐데 그때는 더 큰 지진이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발생할수록
어쩌면 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참 이거 여행을 가시라 마시라 하기 여행업계도 있고 참 어렵네요. 8731님이 저 15일 지나면 해제된다고 하던데 9월 초에 일본 여행 예약했는데 가도 될까요?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네. 하고 계시네요. 이게 태풍처럼 예. 태풍주의보가 끝나면 태풍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지진주의보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응력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네. 주의보는 안 한다 하더라도 지진 발생할 확률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자, 남카이 해구하고 좀 멀리 떨어진 일본 북동부 홋카이도 이런 데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거보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불행히도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거기도? 그 동북 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이 동일본 대지진도 규모 9.0이 일어났지만 이거보다 더 앞서서 홋카이도 동쪽 해안에서도 예. 규모 8점대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홋카이도가 비교적 아름답고 인구 밀도가 낮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지진 피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도 않기도 했지만 네. 실제로 홋카이도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여행객들의 일본행 놓고 관련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도 수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일본과의 뭐 관광업계 이런 게 있으니까 강하게 말하기도 좀 힘든 것 같은데 시간이 한 20-30초 남았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사실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많은 정보가 일본 기상청에 있기 때문에요. 참 네.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지진과 관련해서는 정말 가까운 나라네요. 네, 지진에 관련해서는 국경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우리도 피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3 태엽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폐암과 담도암,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엄만 결국 태엽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직도 엄마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 태엽이. 그동안 엄마의 병원비를 보태느라 제대로 된 학교 생활도 못한 탓에 대입 준비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태엽이가 힘든 건 엄마가 남기고 간 3억의 빚 정리와 끊임없는 생활고, 하루 한 끼로 버텨내는 배고픈 일상은 태엽이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만 합니다. 태엽이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그 가운데 폭염경보 해당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체감온도가 현재 33에서 38도 사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인과 안성 38도대고요. 서울 36.1도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으로 매우 무덥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더불어 서쪽과 해안 중심으로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보통 8월 셋째 주가 되면 폭염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기세를
양해를 보이는데요. 앞으로 예상 낮 기온을 보니까 폭염 수준의 더위는 지리하게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면서 중부와 호남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도 1시간 사이에 지난 바 있는데요. 제주는 5에서 20mm가량 예상됩니다. 내일 역시 가끔 구름 끼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으로는 최대 60mm, 충청 호남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일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겠고요. 당분간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기 때문에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5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 3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은 모두 1,219명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2요구안을 제거하면 두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12일 만에 벤츠코리아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총 5개 모델에 이번에 불이 난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자동차 회사에 자발적 공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의 암살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군 경계태세를 최고로 끌어올렸다고 밝혔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 속에 어제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이달에만 1,201명 발생했는데 올해 전체 온열 환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누적 21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번 주 일요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는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진 상태여서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 김민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 18일이면 전당대회 경선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먼저 민주당의 이번 지도부 선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시 지도부이자 집권 준비 지도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전시 지도부라는 말씀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총선으로 패한 이후에도 전혀 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령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처음으로 참석을 안 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진 이런 상황이어서 철저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동시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면서 탄탄한 집권 준비를 해야 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저는 최고위원이면서 동시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좋으시지만은 저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 유일하게 단체전, 그러니까 총선, 대선, 지선을 총괄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본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전략과 정책 같은 종합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는 거의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당은 대표를 중심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쭉 이렇게 소통하면서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도 강점이 있어서 그렇게 대표를 서포트하면서 다른 최고위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 네 번째 질문이 본래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뭐가 더 좋습니까? 였는데 그 대답까지 해주신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경선 초반에는 막 1위로 치고 나가고 그러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대표 후보죠. 후보가 유튜브에서 김민석 의원을 언급하면서부터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게 뭐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죠. 뭐 오비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내용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하는 이제 그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급이 어떤 형식으로 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차에 후보들이 한 명씩 이렇게 같이 올라서 라이브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언급, 관심 표명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뭐 그 후에 다른 후보들도 쭉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꼭 저에게만 있었던 어떤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온라인 당원들 투표가 크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스킨십을 많이 한 후보들에 비해서 제가 한 중간 정도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현장 연설도 진행되고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콘텐츠가 확인되면서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봤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연한 계기가 또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일정한 내용과 뭐 준비, 역량 이런 것들이 또 작동한 것도 있고 그렇게 상호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나타난 당내 누적 경선 투표 결과로는 선두 이제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어떤 차별성이 당원들을 움직였다고 보세요? 지금 뭐 컨텐츠 확인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개인적인 역량들이 뛰어나신 분들인데요. 실제로 당의 전체를 이끌어본 경험은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총선이나 대선, 지선 같은 큰 선거를 총괄을 거의 7, 8번 한 것도 제가 유일하고 심지어 탄핵 과정도 같이 관리를 해봤고 그리고 전략과 정책 그리고 뭐 공격과 수비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실언이나 실수 없이 그러니까 에러 없이 그렇게 당의 큰 당무를 해본 경험은 사실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과 또 현재 당의 중심인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 뭐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청취자들 문자가 계속 올라와서요. 요거 질문 한두 개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0224님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석이신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비슷한 역할
혹시 다르다면 어떤 점이 앞으로 저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되시면 최고위원님은 어떤 점이 다를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장점이 많죠. 그러니까 저보다 훌륭한 점이 많고요. 근데 이제 또 정청래 최고는 정청래 최고의 스타일이 있고 저는 또 제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본질적으로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뭐 특별한 제도가 있거나 계급장을 더 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원내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에 가장 가까이에서 대표를 이렇게 지원하는 면이 있고요. 네. 다른 최고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의견들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선수와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스타일이 있고 네. 저는 또 제 스타일이 있어서 비교적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또 그것들을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가는 스타일이 있고 그런 또 제 스타일들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다. 그럼 그 장점에 맞는 스타일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최고위원 경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초반에 이제 1위로 치고 나갔던 분이 정봉주 후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당 단합을 위해서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좀 강성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우리 정봉주 후보 본인도 근데 그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특정은 안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궁금증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 당은 이제 큰 틀에서 당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당원 주권의 정당으로 흐름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께서 제기하신 어떤 방식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원래의 배경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당원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현재 당 대표 경선은 이재명 후보가 독주 체제 구축한 상태라는 평가가 뭐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당신과 민심에 혹시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하는 시각이 당 안팎에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당원들이 아닌 일반 여론도 90% 안팎 압도적 지지로 이 후보를 지지할 거냐 질문에 이제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 보시기에 김민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당 안팎 여론의 온도차에 대한 염려 이거는 좀 염려할 부분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온도 차이가 없으면 이상한 거겠죠.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 결국 이제 당신과 민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과 네.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의 생각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을 당원이거나 또는 지지하는 분들의 경우에 거의 90%가 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해서 나라를 맡겨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민주당 소속이 아닌 경우에 어떤 정당 정체성이 없거나 또는 심지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90%까지 가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상한 거겠죠. 문제는 결국은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진영에서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약 만들게 된다면은 그 후보를 어떻게 정당 지지가 아닌 국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다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네. 가질 것이냐가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측의 배경에는 이른바 팬덤 정치 관점으로 민주당이 지지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런 전제도 일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자, 최고위원 후보이자 또 민주당원이시기도 하고 현역 의원이시기도 한 이런 외부의 시각 그러니까 좀 다른 시각이라 그래야 될까요? 반대하고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평소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민주당의 현재까지의 참여나 지지율을 놓고 볼 때 네.
그것을 팬덤 정치의 어떤 측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현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시각은 그렇게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할 만큼 더구나 현재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훨씬 더 당원의 수나 그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떤 가령 당비를 낸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수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좁은 의미의 팬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이미 정당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당 전체에서의 어떤 당원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팬덤 정치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좁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바라보는 공감대가 높고 대표 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은 하나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축적해온 경쟁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힘이 모이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렇게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에는 가령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였던 시절에 그 강한 어떤 독재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쪽도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그 대체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이자 잠재적인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그 지지세가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그것이 더 낮아져야 된다, 분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빨리 교체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민심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곧 선출되는 민주당 새 지도부 앞에 당장 여야 대치 국면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각종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고요. 국정 현안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도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의원님 보시기에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가장 1번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정치의 가장 본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 현안, 가령 그중에서도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어떤 의혹과 비리를 밝히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쉽게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혜병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무고한 청년이 사망한 문제이고 또 그것의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아주 애국적인 보통 군인이 죄인으로 몰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생사의 문제, 민생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를 다뤄야 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번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 특검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통상 우리가 민생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간 것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국민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검법에 대한 추진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보완하고 배합하고 동시에 병행하는 노력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네.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고위원 또는 수석 최고위원은 말씀하신 최우선 과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약간 중복되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제 함께 의논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아마도 상대적으로 수석 최고위원이라면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경험을 가지고 보다 더 전략적 관점에서 또 당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관점에서 그 어떤 의견들을 조율해내고 전략적으로 잘 정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청취자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4513님이 광주광역시 승희 아빠입니다. 민주당이 유비재명, 재갈민석 두 분을 보유한 것은 큰 자산을 얻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글쎄요. 제가 공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부인을 안 하셨어요. 자, 9196님은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9196님은 국민은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민주당은 싸우라고 지지한 걸로 오해한 것은 아닌지요? 이런 질문에는 또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뭐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은 결국 싸우면서 일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변화라고 총선을 이제 결과를 주셨는데 정권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하도록 저희가 싸우지 않는다면은 아마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 정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이라고 저는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좁은 의미에서의 일, 국회에서 입법들을 처리하는 것도 동시에 놓치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야당의 목표는 뭐 중장기적으로 정권 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당은 현재 정권 탈환을 위한 몸 만들기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준비라 그래야 되나? 이게 충분한 상황인지 만약에 뭐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보완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러한 집권 준비, 그러니까 좋은 국정을 하기 위한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준비에 충분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 임무 자체가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집권 플랜 본부장을 하겠다, 그리고 자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집권 플랜 본부장. 예, 네네. 실제로 정당이 특히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능력이 거의 바닥이어서 국민들이 빨리 이것이 교체됐으면 좋겠다, 또는 좋은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좋은 정권 교체, 또 다음 정부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집권 준비를 탄탄히 하고 그 모습을 따박따박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저는 그러한 집권 플랜의 진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집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좀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 안팎에선 그 김민석 의원님 정치 행보를 둘러싸고 이제 전략통이라는 얘기 이제 많이 하고요.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전략하고 기획하고 하는 자리에 김민석 의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반면에 전략통이라는 평가는 대중하고 직접 소통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반가운 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전략가라는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별로 그렇게 제 스스로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전략이라는 건 전 정치에서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이나 정치공학 이런 것이 다 큰 것이 없고 결국은 어떤 원칙, 상식,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어떤 절제, 그런 것 외에 특별히 전략이라는 것이 정치에 존재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대부분 정치가 집단이든 개인이든 실패하는 것은 그런 원칙과 상식과 평상심에서 벗어날 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막 대단한 전략가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이제 다 세우면 나옵니다. 또 이후의 정치 행보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도 하셨고,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 때 우리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에게 또 하나의 도전의 시기가 될 수도 있을까? 이런 걸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별로 그런 거 지금 생각할 여력이 없고요. 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당분간 다른 거는 생각할 여력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고, 우리 당의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승리를 위한 집권 준비 거기에 정말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의정 활동도 지금 말씀하신 뭐 집권이랄지 뭐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지역구 의원이고 네. 또 상임위는 최근 이번에는 이제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성실함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더구나 이제 당직으로서 최고위원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저의 뭐 마지막 당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각오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그 다음에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이후에는 오산과 수원, 또 신갈에서 죽전휴게소 사이 각각 정체고요. 판교 분기점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판교에서 성남, 또 송파 부근에서 구리 요금소까지 길게 밀리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마포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정체 이어졌는데요.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파고 또 파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 파파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상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은 지금 바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 파파뉴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0184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땀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염분 섭취 어느 정도 양이 적당한가요?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파파뉴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실 때면 네. 에어컨 밑에 있어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제 이 질문이 약간 훅 들어왔죠? 네, 훅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로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야외에서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흘렸다.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의 염분, 나트륨이나 염소, NaCl 이런 것들이 몸에 빠져나갈 텐데 네. 그러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염분, 쉽게 말씀드려 소금을 먹는 게 맞느냐? 정답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몸에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우리가 하고 나면 그래서 그 적혈구, 백혈구, 혈장 그 성분 중에서 이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위에 보면은 노란 물이 뜨거든요. 그게 바로 혈장인데 그 혈장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바로 땀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혈장에 들어있는 나트륨, 염소 양보다는 적은 양이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염분을 추가로 섭취할 만큼 과다하게 땀을 흘리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없다. 그래서 그래요? 땀을 흘린 다음에 염분 섭취는 하실 필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체질적으로 정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예. 우선 이 생리적으로도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경험할 때도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과다 활성화되면서 땀이 날 수도 있고요. 네. 또 당뇨병 있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심장질환으로 특정한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과체중인 분들은 피하 지방이 좀 두꺼워서 네. 실제로
더우니까 담요를 덮고 있는 것 같아서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렇군요. 정신건강의학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불안을 겪는 분들, 그리고 병적으로 다한증 있는 분들. 불안하면 땀 갱년- 나죠. 그럼요. 네. 갱년기가 접어들어서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 갱년기 완경이 되시면 얼굴 화끈거리고 땀 난다는 분들. 이러한 이유로 땀이 더 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땀 흘리는 게 컨디션 영향 받는지도 이제 궁금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매운 음식 먹을 때 땀 비 오듯이 흘리면 너는 기가 참 허하구나 이런 얘기. 그 낙지 같은 거 먹을 때요. 그렇다면 실제로 피로가 쌓이면 땀이 많아지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땀을 흘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어떤 작용인데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을 먹는 거는 캡사이신 등의 그런 섭취가 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늘어나니까 네. 그 말초혈관이 늘어나서 땀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자면서 지속적으로 땀 흘린다. 그런 경우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균형이 깨지면서 즉 밤에는 자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자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한다는 얘기니까 어딘가 몸에 고장 났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했는데 땀을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원인이 어딘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또는 최근에 이 완경, 갱년기를 경험하고 있거나 본인도 모르는 당뇨 또는 전당뇨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본인이 갖고 있는 대사질환 중에 예를 들어서 이 갑상선 기능 관련된 질환 또는 췌장 관련된 질환 또는 심장 관련된 질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수면 장애로서 우리가 야경증이라고 자다가 깨거나 또 야간 보행을 하는 몽유병 등 자면서 이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도 보면 잠을 자고 있더니 이불이 하나다 적게 땀을 흘려서 이런 분들이 축축하게.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혹시 숨겨져 있는 다른 정신건강의학적 문제가 있는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평소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면 이것도 일종의 건강 적신호인가요?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 체온 변화에 상관없이 갑자기 땀이 많이 날라고 하면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건강의 적신호가 맞습니다. 네. 본인도 모르는 고혈당, 즉 당뇨 위기 또는 저혈당인 경우에도 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고혈당, 저혈당. 자, 그렇군요. 이 땀 하나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연관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자, 그냥 더울 때 땀하고 소위 식은 땀하고는 그 질적으로 다른 거죠. 이 부분은 많은 연구가 진행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체온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지키기 위한 부분으로 땀이 나는 경우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해서 땀이 나는 경우 또는 식은땀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실제로 이 땀의 99%는 수분이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1%가 아주 미량 차이가 나지만 가만히 있을 때 땀이 나는 것과 실제로 운동에 땀이 나는 건 차이가 좀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은땀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 긴장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 균형이 깨져 나온 땀하고 더워서 흘리는 땀은 차이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운동을 해서 심부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운동하면 땀이 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땀샘도 뭐 아포크린, 그냥도 있고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샘이 있는데 우리 심부 체온이 올라가서 땀이 빼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노폐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독성 물질의 중금속들도 발견되는 거 보면 실제로 운동을 해서 흘리는 땀을 하면 건강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일 앞에 질문에 제가 뭐 얼마나 염분 섭취해야 하냐 이런 질문도 드렸는데 땀을 많이 흘려서 결과적으로 몸에 염분이 부족해질 정도로 그런 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극한 상황이고요. 아, 드문 경우군요. 네, 우리 몸은 그 전에 이 체내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네. 다리에 쥐가 납니다. 전해질 균형이 근육통이 오고 그래서 빨리 뭔가를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의 극한 상황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즉 우리가 운동하고 땀 흘렸으니까 자 소금 한
한 숟갈 먹어야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과다 염분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요. 피하시는 게 일상적으로는 좋습니다. 아까 일부 약간 말씀하시긴 했는데 5160님이요. 교수님, 저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입니다. 운동 말고 그냥 땀이 나와도 노폐물은 배출되나요?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우나에서 흘린 땀과 운동에서 심부 운동이 올라가서 흘리는 땀에 있어서의 우리가 중년에 있어서의 이런 중금속들, 노폐물들이 그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운동했을 때 더 네. 많이 미량 원소가 검출되는 걸 봐서는요. 그냥 흘리는 땀보다는 운동에서 흘리는 땀에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라고 불리는 미세 이런 중금속들을 배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운동에서 배출하는 게 몸의 상태를 더 좋게 한다. 똑같은 땀을 배출해도. 자, 땀을 많이 흘리는 병, 이른바 다한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야지 다한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다한증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500ml에서 700ml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그걸 누가 땀을 한 땀 한 땀 모아봤나 하실 텐데 실제로 그걸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정상이 500에서 700ml 정도 흘리는데 다한증인 분들은 1리터 이상, 1.5리터 이상 땀이 나고요. 네. 특히 사회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 이마 등에서 땀이 나서 악수도 어렵고 특정한 열이 나거나 또는 체온이 올라가는 상태도 아닌데도 땀이 흥분하거라도 흐르는 경우, 이런 경우 다한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땀과 체중의 상관관계, 땀 많이 흘리는 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땀의 성분을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지금 이 살을 뺀다라고 하는 보통 의미는 체중을 줄인다 또는 내장 지방을 태운다, 체지방을 줄인다. 주로 지방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지방을 태운다. 예. 땀 흘리는 거랑 지방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사우나 시원하다 해서 나온 거는 어차피 좀 이따 물 마시면 다 찹니다. 예. 그래서 사우나에서 흘린 땀, 운동을 해서 흘린 땀은 좀 얘기가 다르죠. 왜 운동하면서 체지방도 소모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흘린 땀이 잠깐 우리 몸에서 사라졌을 뿐이지 체중 감소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자, 5034님이 뭐라고 여쭤왔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유독 저는 머리부터 땀이 많이 나요. 다른 곳도 아닌 머리부터 점점점.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바로 자율신경이 갑자기 땀샘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땀의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다한증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거나 또는 갑상선 질환 또는 과체중인지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최근에 혹시 체중이 줄면서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당뇨나 숨겨져 있는 암성 질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진짜 땀으로부터 많은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름철 건강관리 팁 딱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땀하고 관련된 겁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온열 질환이 많은데요. 갈증을 느낀다면 이미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물컵, 그냥 쉽게 맥주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잔으로 하루에 8잔 정도 마시는데 그냥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물잔이 있으면 한 잔 드시고 네. 외출하기 전에 한 잔, 들어와서 한 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들고 다니는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면 땀을 흘리지만 건강에 흘리고 탈수도 막고 온열 질환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한 잔이 건강 지키는 지름길이다. 특히 여름철에는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건강파파뉴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선 2달째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총리의 망명, 과도 정부 출범까지 권력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아의 권력 관계를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호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호재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호재입니다. 자, 우리 정호재 박사님은 언론인 출신으로 주로 아시아 지역을 두루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연구 분야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서 아시아 지역이 왜 중요한지까지 또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그 동남아시아를 주로 연구했는데요. 네. 이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은데 네. 과거에는 그 동네가 이제 저개발 국가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사실 선진국에 진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선진국을 봤다면은 지금 우리가 선진국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개발도상국들과 같이 협력해가면서 가치를 개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미얀마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미얀마가 국경을 접한 나라가 이제 방글라데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슈로 제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방글라데시, 우리 한국과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실 방글라데시 하면은 한국인들이 그다지 그 뜨거운 느낌은 받지 못하거든요. 네. 거리적으로 멀리 있고요. 이제 인도양, 이제 벵골만에 자리하고 있는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와 불교를 매개로 해서 굉장히 인연이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불교가 번성했던 곳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국가죠. 지금은 우리와 큰 외교적 관계라기보다는 산업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 2위의 섬유, 의류, 방직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면에서요? 그렇습니다. 와, 중국 그래요?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굉장히 많은 산업체들이 방글라데시, 이 미얀마에 가서 이 저가 임금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한국 의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진 기지가 그 의류는 방글라데시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한국이 이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인데요. 예. 특히 방글라데시가 특히 저가 임금의 손동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방글라데시에서 지난달부터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가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자, 이거를 포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현직 총리가 자기 공관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겼는데요. 일단 총리가 8월 5일 날 헬리콥터로 급하게 인도로 피신을 했습니다. 인도로. 이 방글라데시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가 인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피신했는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7월 그러니까 전달이죠.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시위를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막은 거죠. 뭐 총을 이제 명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기도 발포가 되고요. 발포를 했어요. 그다음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 정식 추계는 300명 정도고요. 비공식 추계로는 거의 1,000명 가까이가 이제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0명 가까이가 사망을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시민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반정부 시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위대가 결과적으로는 총리 공관까지 쳐들어갔고 경찰이 이걸 막지 못하면서 총리 공관이 점거가 됐고요. 총리실이 와해가 됐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해산하고 정부가 와해되면서 현재는 군부 중심의 과도 정부가 질서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도 정부가 질서를 통제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사태 원인을 보니까 어디부터 이제 시위가 벌어졌냐면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공직 할당제 이거를 이제 추진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인도로 도망간 그 하시나 총리요. 네. 이걸 왜 추진했죠? 사실 이 하시나 총리, 이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바로 이 정책에 있습니다. 그래요?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공직자 특혜죠.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정책이긴 한데 또 동시에 굉장히 또 비극적인 방글라데시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요? 방글라데시 독립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방글라데시요? 1971년입니다. 70년대군요.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끝났는데 네. 방글라데시가 만들어진 건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인도가 독립하면서 파키스탄과 분리 독립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48년인데요. 그러니까 힌두교 중심의 인도가 독립을 하고 그 와중에서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중심으로 네.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또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이슬람주의자들이 인도의 동쪽 끝하고 서쪽 끝에 사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동파키스탄이고 서파키스탄인데 동쪽에 있는 벵갈이 바로 현재의 방글라데시인 동파키스탄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독립을 하고 보니까 이 서파키스탄, 현재의 파키스탄이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굉장히 탄압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쪽이 권력을 갖고 있고 이쪽은 굉장히 변두리고 권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제는 힘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펼칩니다. 이게 1971년도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세이크 하시나는 바로 이 독립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1971년도에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바로 자기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독립 유권자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독립한 이후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정권을 잡은 1990년대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정책이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런 실업률이 높아진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침체된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지 못하고 특히나 이제 20년 동안 지속된 그 세이크 하시나의 일종의 민주 독재죠. 민주 독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제 대학생 중심으로 정권에 대한 투쟁에 나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립한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세대에 많은 그 적용이 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신 건데 이게 총선 전에 폐지됐다가 총선 승리 후에 부활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이크 하시나가 정권을 처음 잡은 게 네. 무려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도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96년에 도입을 한 거니까. 이게 계속 집권한 거예요? 중간에 뺀 텀이 한 10년쯤 있는데. 10년은 있는데. 예. 그 세이크 하시나가 집권을 하고 이 정책을 도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맹렬히 지지를 했겠죠. 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갈등이 좀 벌어지는데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사실 이 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독립 유공자의 자손이 아니라 손자대까지도 보장하는 법을 확대한 거예요. 세이크 하시나가.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법으로 본래는 자녀까지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양쪽의 대립이 심해진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방글라데시는 두 번의 전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인도로부터 독립한 전쟁이 있고 두 번째는 파키스탄부터 독립한 전쟁이 있는데 그 얼마나 그 정치색이 다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파키스탄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도를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방글라데시를 지지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세력 속에서 세이크 하시나가 최근 20년을 집권하면서 이 정책을 무리하게 확대하려다가 이제 역풍을 맞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까지도 뭐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손자까지 확대하니까 거기서 폭발을 했군요. 그렇죠. 벌써 이제 50년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독립한 그러니까요. 지가. 시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물러난 하시나 총리 원래 민주주의 수호자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시나 어떤 인물인지 또 이렇게 변한 건 아무래도 이 정책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이 정치인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몇 가지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을요? 그렇습니다. 현직 여자 정치인으로 최장수 총리직을 했습니다. 네.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국부라고 불리는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딸입니다. 네.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몇 년 집권했어요? 아버지는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네. 집권 그 기간은 그러니까 4, 5년 정도 하시다가 네. 이분이
그 군부 쿠데타에 실각을 하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이 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그런 가정사가 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딸이 자기는 민주 세력의 적통을 내세워서 사실은 이제 민주 독재를 한 거죠. 지난 20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라는 건 사실 오래가면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세이크 하시나도 처음에는 민주적인 지도자였는데 지난 20년 동안은 선거 조작도 하고 선거에 개입도 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그다음에 또 부정표도 얼마나 심었겠습니까? 이런 이제 민주 독재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기 내 성장률이 뭐 6% 7%대였다고 하던데 이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실제는 8, 9%까지도 그래요? 이른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럼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국민적 인기가 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를 지난 4번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겼는데 문제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2010년대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온 거죠. 그 방직업의 특징을 혹시 아시겠지만 수천 명이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네네. 미싱기를 돌리는 건데 코로나는 감염 위험 때문에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걸려서 죽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추락을 하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IMF에 돈을 꾸는 이런 긴급 금융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이게 2022년입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게 그 전제 조건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추락한 게. 추락했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 받은 인물이 과도 정부 이끌고 있다고요?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20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분인데요. 네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라민 은행이라고. 빈곤 퇴치. 그렇습니다. 무담보 대출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방글라데시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이후 사회활동가로 변신해서 전 세계적인 명망을 얻고 때문에 군부가 이번에 이분을 초빙한 거죠. 과도 정부를 야당 맡아달라. 지도자 이런 건 아니에요? 너무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있기 때문에 중간자, 중도자를 채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누스 박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과도 정부가 계속 이제 이끌 수는 없으니까 뭐 총선이 치러지는 건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도 전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많은 외교관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군부가 나서서 전국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총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자리에서 물러난 하시나 총리가 피신한 곳이 인도입니다. 임기 중에도 인도와 좀 밀착한 행보를 보였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시나 총리의 정치적 후견인이 바로 인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시나 총리는 이게 파키스탄과의 이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인데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방글라데시는 종교보다는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택한 거죠. 네.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보다는 약간 세속주의. 그리고 인도와 긴밀하게 연결해서 이제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시위대에서도 실제로 약간 이제 이슬람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하시나 총리의 친인도 정책에 반발하는 대학생들이 좀 많이 나섰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사태 관련해서 인도 언론은 시위의 배후에 파키스탄과 중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 실제로 가능성 있는 분석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인도가 커지는 걸 경계하는 게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이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중국과 미국의 후원을 받는 나라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파키스탄. 중국과 미국의 후원을 동시에 받는 나라. 그렇습니다. 유일합니다. 또 핵무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핵무기도 있죠. 파키스탄의 최대 적은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란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겠는데요. 그게 글로벌 사우스가 뭐냐면은 인도의 세계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세계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기 인근에 있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혹은 이런 남아시아 국가들을 자기 품 안에 들여가지고 미국과 이제 중국에 대항하는 전략이죠. 인도의 세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사실 이런 것이 사실 불편하죠.
중국 역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시나 총리 친인도라고 보여지는 하시나 총리가 물러나면 남아시아에서의 인도 영향력이 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건 사실 조금 너무 이제 너무 나간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아직은 알 수 없고 인도의 이제 글로벌 사우스 정책 혹은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제3세계 연대 정책은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은 사실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번 사태는 사실 전 세계적인 불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이 틈을 타고 중국이 또 이쪽에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제 비슷한 맥락이 바로 이제 스리랑카의 정부 전복 사태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난해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스리랑카는 이제 중국의 후원을 많이 받은 정부인데 지난번에 이제 실각을 했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다는 현재 그 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발전과 종교의 갈등이 사실 네. 조금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번 사태가 아시아 전반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있을지 또 뭐 그 우리나라에도 좀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와도 그다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네.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어떤 독립 과정, 그다음에 이제 군부 그다음에 이런 갈등들, 경제 발전의 갈등들이 우리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를 어떻게 모델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반대로 우리도 그들로부터 취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정적 제거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바로 국내 정치 세력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네네. 서로 이걸 막 주기 위해 싸우는데 이 방글라데시가 하시나 총리의 실수가 바로 자기 정적 제거를 그렇군요. 위해 너무 과도하게 모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민주적 정통성이 있어도 이렇게 오래 갈 경우에는 시민들의 분노를 감내하기 힘들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우리에게 같습니다. 반면교사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인 정호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미라 씨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요즘 뉴스 스트레스 쌓이고 답답하지만 뉴스레터 K 들으면 이슈 정리가 되고 다양한 정보도 많아서 2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밤엔 3대 별똥별 중 하나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빛나면서 떨어지는 유성우가 열대야 더위도 잊게 하는 밤이었는데요.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끝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잠시 더위 잊어보시면 어떨까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훌훌 버리고 제주도